자, 6월 셋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이제 지금 우리 식량 위기 지금 계속 이슈고, 지금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최재층 교수님 영상에도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제1위 위험국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농민의 인구는 4.5% 정도 현재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먹는 많은 거의 대다수의 먹거리들이 이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식량 안보가 무너졌을 때 그 국가에서는 자국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식량 위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시면서 최재층 교수님은 어떤 말 드세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그 빌딩처럼 이 스마트팜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우리나라는 풀로 이게 지금 다 농지를 개간해 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또 개간된 농지를 태양열로 또 바꾼다고 또 이렇게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농지나 아니면 개간되어 있는 곳이 거의 풀로 다 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다랭이 그 노은 기법을 응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빌딩처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최재층 교수님이 그 부분을 국가에 주장을 하셨대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많은 농민들과 그와 연관된 부서의 어떤 반발이 있었는데, 뭐가 그랬냐면은 우리의 일자리, 그러니까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농사를 직접 짓게 하는 건 어떠냐라는, 하여튼 그 교수님만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런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있었다. 뭐 코로나 되기 전까지 특히 뭐 시리아 난민이 생겼을 때 기후 난민이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별개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기고 주변 국가들이 원유부터 시작해서 식량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지금 5월 6월 농사를 짓지 못했을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지금 유럽 쪽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발생한다. 그거와 관련된 먹이 사슬들이 있잖아요. 원유는 산업과 연결될 것이고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 우리가 촘촘한 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제일 위에 있는 먹이 사슬의 제일 상위군에 있는 그 부류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신문이나
특히 이런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적 보험 가뭄의 채소값이 급등 눈앞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저가 있는 곳이 경남 사천인데 지난주에 비가 좀 왔고요.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벌써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채소들 이런 지금 한참 작물들을 그 밭에다가 많이 심어놓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 비가 조금 와서 고구마를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었는데 지금 또 땅이 다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작물들이 지금 자라기가 힘든 상황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기사를. 가장 뜨거운 봄 제트기류의 심술 이제 서막일 뿐. 이 기사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작년에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온난한데 겨울에 이렇게 춥고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덥고 그 온난하면 무조건 다 따뜻해져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혈관에 이게 뭐 고지혈증 환자라든지 뭐 이런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이렇든지 뭐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든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심정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순환이. 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편안하게 숨을 쉬어야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게 순환이 되는데 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제트기류의 심술이라고 합니다. 이 제트기류의 심술이 뭐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 제트기류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제트기류는 10에서 15km 상공이 부는 강한 바람이래요. 빠를 때는 초속 10m로 흐르기도 하는데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어지지 않고 지구 중위도 지역을 순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차가운 공기와 적도 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나누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제트기류의 힘이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왜 힘이 약해지겠어요? 우리가 뭔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내 속도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대기에 뭔가 막힘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속도가 약해지면서 직선으로 불어야 되는 이 제트기류가 위도에 따라서 위아래로 지그재그 형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제트기류가 구불구불해지면서 고래 형태에 따라서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과학 시간도 알죠. 지구과학을 못했는데 지금 기후변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현재 기후변화의 특징은 평균적인 기온이 오를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 자, 이제 어디 가서 온난한데 왜 겨울에 한파가 와요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지식을 배웠을 때 이거를 내 주변에 이런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교육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예전에 했던 그 나의 교육 계획안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지금 이슈화되는 기사들을 가지고 현장 교육에 바로바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 폼으로 내가 수업하는 안을 전달하고 있는 교육 목표는 가지고 가지만 그 비유에 대한 거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리서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좀 제대로 잘
노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기사를 모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그걸 응용하셔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시면 생생한 정보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교수님도 수업 많이 받아봤잖아요. 맨날 그 책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리는 교수님과 그냥 현장감 있게 실무에 있는 교수님과 그 강의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환경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교육 현장에 많이 사용했으면 전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홍 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북극 해빙이 녹는 현상은 특히 북반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빙이 녹으면 바다에서 열이 대기 중으로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대기가 더 뜨거워지고 이런 제트 기류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기류들도 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불규칙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이 기사에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3월, 5월 평균 13.2도 역대 최고, 여름에도 끔찍한 폭염이 가능성. 그러니까 폭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 폭염이 생겼어. 폭염 경보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운전하고 가는데 폭염이야. 우리 집에 앉아 있는데 폭염이야. 그러면 에어컨 켜겠죠? 그죠? 에어컨을 다 집집마다 차마다 다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없는 아스팔트에, 나무가 없는 이 아파트촌에 폭염일 경우에 상상해 보세요. 그 주변 열이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끔찍한 여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봄철 티베트 지역 눈 덮인 감소도 이 온도가 올라가는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연일 50도 살인적 더위래요. 미국은 또 이례적으로 4월에 강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모종을 심어놨는데 눈이 덮어버렸대요. 그럼 그 모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극 해빙 녹으며 온난화를 불러 힘 약해진 제트기류 요동치게 돼 구부러진 파동에 한파 폭염을 강타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눈이 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지금 폭염이고 이런 현상이 이 제트기류의 구불구불한 제트기류의 영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빙하가 언제 다 녹는다 이거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사탕을 먹는 거와 비유하셨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탕을 입에 넣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는 살살살 녹여 먹죠. 근데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팍 깨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천천히 녹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빙하가 딱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살살살 녹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확 깨져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살살살 녹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추측할 뿐이다. 라고 지금 나온 데이터는 살살 녹여 먹었을 때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래밥상 푸드테크 만드는데 1조 농식물 모태 펀드 조성 시급 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서 그
그걸 키울 자금이 부족하대요. 이게 지금 푸드테크 아까 최재층 교수님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자력으로 푸드테크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2010년에 1170억으로 펀드를 출범했는데 푸드테크를 위한 펀드가 근데 11년 후 지금 2021년에도 2천억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산업이 발달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푸드테크를 만드는데 펀드 조성이 되게 시급하다. 그래야지만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확산되어야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최소한의 식량을 보존받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떡국떡, 청국장 등 전통식품, 생계형 적합 업종이 발묶여 있대요. 그래서 이런 낡은 규제 때문에 우리가 식품에 대한 법안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요새 아이들 포켓몬빵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 그것만 딱 빼고 빵을 대파는 게 있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게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 규제가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규제를 확 풀어야지 떡국떡, 청국장 등 전통식품 등이 K푸드의 세계화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주에 그 드로앤드루 영상에 보니까 드로앤드루가 이게 디자인도 잘하고 브랜딩을 잘하는 친구인데 마세스비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되게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1년 만에 너무 큰 성장을 해서 약간 번아웃처럼 이게 왔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린 게 뭐냐면은 이 전통 음식 그래서 고창군과 연결해서 얼마 전에 그 식초 전통 식초를 발효식품 식초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으로 연구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그 업장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 우리의 전통식품과 콜라보를 해서 이게 세계화될 수 있게 많이 확산되면 어떻게 보면 또 수출할 수 있는 뭔가 전통 푸드. 이번에 코로나로 미국에는 한국의 김 엄청 팔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비비고가 지금 미국에 엄청 인기가 많은 것처럼 김치. 그래서 요즘에 그 김치 그걸 뭐라 그러죠? 니즌? 뭐라더라? 그 가루, 김치 맛이 나는 가루 있잖아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아마존에 핫하게 판매하고 있는 또 한국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펀드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투자처가 있어야지 개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기농 식품 가게 한국 음식 코너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요. 맞아. 이게 우리가 그 K 방역하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럴까를 좀 연구했겠죠? 그랬더니 이 먹거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전통 음식들이 발효 음식들이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건강에 과학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K푸드화되고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경계형으로 세상에 없는 시장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연결해 볼게요. 지금 2022년 CES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엄청 대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떤 외국에서 인정받았던 관심 가지고 인정받았던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은 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걸 상용화시키기에 되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CES에서 혁신상 받은 기저귀 센서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사례 없어 안 된다. 한국서 막힌 사이 일본에서 상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처별로 이런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NFT 관련해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동남아로 다 빠지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회사를 다 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불법이라고 지금 규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회사를 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규제와 협상하느라고 그 시간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규제가 풀려있는 동남아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명한 메타콩즈 이두희 대표도 회사를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법인을 낸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손실이에요?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는 거와 밸런스를 맞춰서 규제도 이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 4대 지표 모두 상상도 못할 재난이 닥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WMO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농도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해수온도 산성화도 가팔라 빙하 상태 아직 큰 문제 없어도 한순간에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계신 분에게 들었는데 해녀들이 돌미역이 없대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지금 심각한 상태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다. 어떤 재난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반도에 가뭄까지 더해지며 식품 물가가 더욱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가뭄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지난주 기사에서 어디 미국이었나? 심한 가뭄으로 소떼가 다 죽어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16년째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신문에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분이 동물과 함께하는 직업편의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동물 전문 출판물 전문가인 김보경 대표가 이렇게 소개되면서 책공장 더불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는 동물책만 내는 구멍가게 1인 출판사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반려견 떠나보내고 위안 얻은 책이 출간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책 공장 더불어만의 출간 기준이 있다면 시중에 반려동물 관련된 책은 많지만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을 다룬 책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는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농장, 전시, 실험동물 학대를 용인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책이 독자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이는 사회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동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꼭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의 이 페이지를 소개해 드려 봅니다. 그리고 국민 44% 동물복지 학대 방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CO2 맞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엔데믹 되면서 유기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대. 왜냐면 집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일이 많았을 때 그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키웠던 분도 계시겠죠? 뭐 그전부터 키웠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밖을 나갈 수 있는 시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유기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최근에. 그건 참 인간의 극대화된 이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CO2 포집, 활용, 저장, 산업이 우회로로 이건 뭔가 제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의 부가가치 창출,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소부터 활용된 기술,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그린워싱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활용,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기술들이 현실적으로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기술이든지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배출하는 뭐 화력발전소나 LNG 발전소나 철강 등 산업 수소 생산된 이 CO2를 포집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해서 이 탱크로리로 가져오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활용은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해서 뭔가 석유 정진 회수로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도인데요. 이게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기술 개발 자원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뭐 한 50년쯤 지나면 이게 필요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여기 부분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느냐 에너지로 쓰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른 곡물 딜레마. 밥이냐 에너지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곡물 딜레마. 러시아 제대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곡물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식량난을 악화하는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밀밭에 러시아군이 발사한 이 미사일 잔해가 방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해군의 흑해 봉쇄로 곡물 2,200만 톤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무엇이 더 시급한 과제인가? 두 개 다 필요하죠, 그죠? 뭘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었어요. 되겠어요.
다 필요한데 이런 어떤 이권의 개입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세계자원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에는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곡물 50%만 줄여도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보리 수출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대요. EU 회원국인 벨기에와 독일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데 바이오 연료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연료라는 걸 저는 이 기사에서 처음 보는데 다시 한번 리서치를 좀 해봐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좀 생각할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벚꽃과 감꽃은 지는 때가 다르다는 말씀에서 이 칼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해가 높이 뜨고 낮이 길어졌다. 옥수수를 옥수수를 그렇구나.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바이오 연료를 해서 그렇구나. 먹을 식량을 오히려 더 태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환경 오염의 문제가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찾아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의 얘기로는 벌써 바위가 뜨거워 암벽을 오르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장마를 앞두고 있지만 장마가 지나면 더위가 본격화할 것이다. 해가 이처럼 좋으니 숲도들도 지푸르게 무성하다. 마당의 끝과 둘레에 심은 수국이 피고 낮 달맞이 꽃도 노란 꽃이 피었다. 수국이 핀 것을 보고 있으니 하나의 신비한 천체 같은 느낌이 든다. 달맞이 꽃이 해가 지는 밤에 달을 따라 핀다면 낮달맞이 꽃은 낮에 피는 야생하다. 보들보들한 꽃잎에 윤기가 돌고 낮달맞이 꽃이 핀 마당가는 아주 근사하게 맑고 밝다 하면서 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냐면은 풀을 뽑으러 와서 풀을 뽑지는 않고 보고 듣는 풀의 춤, 풀의 말 이러하나 저러하나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수줍어하며 그러하다 풀의 춤, 풀의 말 기쁜 햇살에게도 방걸음 바람에도 방걸음 풀을 뽑으러 와서 차마 풀을 뽑지 못하고 이 시는 최근에 쓴 내졸시 풀의 전문이다. 풀을 뽑으러 나섰다가 풀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 움직임이 햇빛 쪽으로 기울였다가 또 어느새 바람에 눕듯이 기울였다 하는 것이었다. 마치 방구름을 떼는 것처럼 흔들렸는데 어느 쪽으로든 완전히 기울어 넘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하거나 저러하거나 어느 한쪽이 근심이 다 쏟아지지 않고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자세가 사는 일에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꽃들은 피고 꽃들은 지고 물 가듯 흐르는 자연의 일에서 또 배운다. 너무 넘치거나 너무 모자라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 뭔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내가 소중하듯이 그 하나하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